사업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얘기를 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가 된다 안 된다 헷갈리지 마세요. 사업자 등록을 해도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최근에 작년에 여러분들 그 선배기수 중에 이렇게 하신 분이 저 상담을 한 분이 있는데 평택에서 그 원룸 주택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걸 오피스텔로 받았습니다. 일부.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요즘은 많이 이제 허가도 해주고 그래서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다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니까 면세가 되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에요. 이게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사업자, 과세 대상 물건이고 주택이라고 그러면 면세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은 이거를 처음에 목적이 신축을 해서 판매를 할, 분양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팔려고 할 때 이게 과세 물건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채당 1억이다. 그러면 1억짜리 매매계약서 하나 딸랑 써서 1억 받고 명의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사업자가 아니면은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팔 때마다 양도세로 내면 돼요. 양도소득세로 낼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사업자가 돼가지고 요거 하나를 판다. 그러면 이 1억에 파는 요 물건은 오피스텔로 보면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아니, 부동산 거래하면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집합건물.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쪼개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국세청 기준시가. 우리가 먼저 양도세 공부할 때 했던 기준시가로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억을 쪼갰더니 토지가 7천이고 토지가 5천이고 건물이 5천이더라. 그러면 토지는 부가세가 면세거든요. 땅은.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근데 건물은 과세 대상이면 10%가 붙어. 과세 대상이 아닌 면세면 요 10%도 안 붙어. 즉 이걸 주택으로 보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500 안 받아도 되고 요것이 오피스텔로 보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10%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사는 사람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여기 살러 오는 거지 사무실 차리려고 오는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왜 부가세를 줘? 사업자도 아닌데. 부가가치세의 논리는 한 사람이 내면 한 사람은 받는 논리예요. 세무서에서 한 사람한테는 받고 한 사람한테는 돌려주고 이게 부가세의 논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그러면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왜 부가세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자료가 이게 오픈이 되잖아. 부가세 제도가 없을 때는 신고를 안 하니까 이걸 몰라요. 근데 물건을 슈퍼에서 하나를 팔아도 얼마에 사고 팔았다, 얼마치를 사왔다는 게 100% 드러나. 500을 낸 사람이 사업자라면 이게 실제 오피스텔입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무슨 연구소를 한다, 무슨 뭐 여기에 들어와서 무슨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 이런 사업자가 세를 들어 산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 사람은 사업자 있으니까 그 사업자 번호로 1억짜리 건물 사면서 부가세 500 준 거 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500을 돌려줍니다. 다른 매출에서 까줘요. 그러니까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세금계산서 받아서 신고를 할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과표를 오픈시키는 방법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가장 큰 목표예요. 왜? 한 사람한테 500 받았지만 이 사람한테 500 돌려주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가가치세 직원들은 그거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가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은 국세청도 조금씩 남는 거는 있어요. 자, 요게 과세와 면세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이거는 실질과세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비록 건축물 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돼 있어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이러는데 실질과세는 조사를 해봐야 알아. 근데 세무공무원들이 이 많은 사안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실무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순위 명목과세 그냥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있는 용도로 과세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그럼 사실관계가 불분명이 뭐야? 이분 여기다 집 진 거 확실한데 가서 보면 아는데 언제가 불분명하냐면 이 사람이 이 집을 작년 10월 정도에 준공을 했어요. 작년 6월 정도에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때 6월에 허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갔습니다. 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니 나한테 강의를 듣고 갔을 때는 면세로 해다오. 면세 사업자로 해줘야 나는 이거를 지을 때도 부가세 공사업자 안 주고 지을 수 있고 나중에 팔 때에도 부가세 상대방한테 안 받고 팔아서 좋으니 이걸로 해달라. 자, 이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 어디 있느냐? 아직 안 졌는데. 왜? 신축 판매나 이런 거는 땅 사면 사업자 내는 게 좋아요. 좀 늦으면 건축 허가 날 때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 도중에 생기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아직 집도 안 졌는데 세무서 직원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지어가지고 사무실로 세줄지 팔지 모르겠다. 그러려면은 허가서 자체를 주택으로 받아오지. 왜 오피스텔로 받아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못 내준다. 해서 과세로 받아왔어요. 과세를 받음으로써 이분은 이 집을 신축하는 3, 4개월 동안에 부가세를 꼼짝없이 다 주고 지었어요. 실제로는 공민주택 규모의 주택인데 자, 그 다음에 신축한 다음에 팔 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내가 가가지고 이분이 이전에는 사실관계가 아직 불분명하니까 네가 명목과세로 건축 허가서에 있는 용도로 과세사업자를 했지만 지금 나하고 같이 가서 보자. 실제 이 집이 사무실로 세를 줄 수 있는 집인지 팔 수 있는 집인지.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 보니까 다 원룸으로 꾸민 거예요. 건축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말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집처럼 졌기 때문에 이게 건축법상 어느 정도 다 위반된 사실은 맞아요. 그렇다고 세무공무원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이 소리 안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실질과세 원칙으로 사실상 주거용이더라 오피스텔 아니구나 해서 요 시점에 면세를 과세를 면세로 바꿔줬어. 면세로 바꿨으니까 팔 때 부가세 없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과세와 이 명목과세가 집을 짓는 시점에 담당 조사관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증거를 대주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집을 한 채 파는데 오피스텔 역세권에 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실로 세주면 자기 집 할 때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 확실해요. 근데 가슴에 찔리는 게 요걸 주거용으로 세주겠네 학생들한테. 월세를 또박또박 받고 있어.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 대장 주거용이라고 안 찍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세무서 직원이 그냥 판단해 해주면 1세대 1주택 맞는데 만일에 국세청 직원이 가서 오피스텔이 이게 주거용이니까 당신은 집이 2개야. 그래서 1주택 비과세 못해. 이러고 지금 때려버리면 어마어마하거든. 그때는 그놈의 오피스텔이 그렇게 밉지. 평소에 월세 받을 때는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실질과세와 명목과세가 부딪히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세관청의 그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 조사할 사항 이거는 담당자 재량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 같아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오피스텔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가서 확인했더니 여러 가지 여기 사람들이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실제 사람이 사는 가구도 있고 또 구조 자체도 뭐 침실 뭐 욕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면 그건 주거용이지 거기서 사무실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 몇 장 찍고 해가서 이거는 주택 이렇게 판정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면세와 과세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 쭉 할 때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허가 당시에는 과세 사업자였지만 신축한 이후에는 면세 사업자로 바꿔서 분양을 간 이유고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지었는데도 안 해줬어요. 그래도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오피스텔로 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막 주장할 때 겁내는 분들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물릴까봐 또 강제로 못하는 분도 많아. 그게 여러분들 전에 주택 신축업자분들이 그랬어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무슨 주차장 면적 이런 것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이런 주택을 지면서도 일부 층을 상가나 오피스텔로 집니다. 그러나 속은 다 집이죠. 팔 때 부가세 문제 생겨요. 그런데 가서 아예 소리 못하고 실질과세로 나 면세니까 이 소리 못하고 부가세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내고 팔아요. 왜? 괜히 세무서 가서 얘기하면 그게 건축과로 불통태가지고 이행강제금 나오면 더 골치 아프거든. 이행강제금은 세금보다 더 무서워요.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나와. 세금은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할 때까지 몇 천만 원씩 계속 나오더구만. 그래서 그거에 한번 두드려 맞으면 분들은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이 경우는 이 신축 이후에도 실질과세로 안 하고 그대로 과세로 하니까 마침 팔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받아오면 대출을 많이 좋게 해주겠다.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끼어가지고 이번은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 자, 그럼 임대사업자 낼 때 주택 임대로 냈을까요? 오피스텔 임대로 냈을까요? 지금 앞에는 신축 판매였어요. 그거를 업종을 바꾸는 건데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 가가지고 주택 임대로 내면은 주택 임대로 나와요. 그런데 같은 세무서에서 한 사람은 이걸 과세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나는 주택 임대로 안 해줘 하고 여기서 우기고 있거든. 그래서 오피스텔 판매, 오피스텔 임대이기 때문에 넌 과세야. 그냥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느냐? 구청을 먼저 갑니다. 임대사업자 편에서 공부하겠지만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5년 의무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번 국회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 5년 의무 기간은 빼야 돼요. 임대사업 한다고 5년 동안 지금 못 팔게 하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지금 상충되는데 현재는 구청에 사업자 등록 내는 것이 임대주택법입니다. 법이 틀려요. 여기에는 세법이고요. 소득세법. 그래서 구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은 또 세무서 거하고 틀리게 다르로 돼 있어요. 교재 샘플도 있는데. 그럼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내줘야 돼. 담당자가 차량권이 없어요. 구청에서 내줄 때 주택이거든요. 주택임대서. 그래서 구청에서 나온 5년 의무 임대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가지고 나 이거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하고 제출하면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로 되어 있는 걸 면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뭐 이걸 뭐 의무적으로 나한테 뭐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절차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 재량권이라 좀 융통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불리하면은 하여튼 과세보다는 면세가 좋으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생기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선배들, 여러분들 그 선배 케이스인데요. 지금 부가세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제 강의를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들었던 분이에요. 예전에 양도세나 이런 거 할 때도. 재개발 같은 거. 근데 이분이 그 중개업을, 부동산을 크게 했었어요. 중개법인도 하고. 거의 이 부동산 업계에서 뭐 한 20년 동안 종사하신 분인데 그 전에는 뭐 직장을 좀 있었다가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동안에 이런 이제 중개법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매매 사업자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많이 가지고 사업자로서 어떤 소득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걸 다 접었어요. 뭔가 문제가 좀 터져가지고. 그래서 아무런 사업자도 없고 다 정리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사업자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면서 살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경매나 이런 걸로 물건을 사가지고 몇천만 원씩 남기고 팔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신고는 다 양도세로. 전에 사업자로가 돼서 좀 줄여보려고 해봤는데 너무 번거롭고 실제로 큰 실익도 없고 그런 거를 이분은 예전에 많이 했던 분이라 이 양도소득세로 모든 걸 처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자 아닙니다. 등록도 안 했어요. 요번에 뭐를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라서 저한테 찾아왔어. 뭡니까? 하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작년에 강의 들은 분인데 그 전년도니까 2012년도가 되나요? 2012년도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로 그 고가 아파트를 거래를 했답니다. 이 아파트 평수 큰 것들이 잘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매로 취득해가지고 경매를 취득해서 사고팔고를 꽤 했어요. 2012년도에 몇 번을 했냐면 한 7번을 했어요. 사고팔고는. 즉 1월, 뭐 3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중에 이렇게 한 6, 7번을 고가 아파트를 했다는 거죠. 매매를. 그리고 건건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 그리고 세금도 다 냈다. 그런데 2013년도 작년에 갑자기 세무서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세금을 다 돌려주겠다. 그럼 좋아해잖아. 놀래가지고 거의 막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달려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건건이 7, 8번 팔 때마다 크게 남지는 않았어요. 2천, 3천 남았는데 사실 은행 대출금 이자 빼고 못 빼면 남은 것도 없어요. 그래도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융통해서 돈을 돌린 거죠. 근데 주로 사고 파는 게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전용 85평방미터 초과야. 즉 국민주택 규모 초과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아파트를 하더라도 100평짜리, 200평짜리라도 사업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그냥 양도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양도세를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사업자다 이 얘기야. 나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요. 안 했어도 1년에 이렇게 6, 7번씩 당신 이렇게 신상을 다 조회해보니 다른 직업도 없고 부동산을 이 정도 1년에 6, 7번 사고 팔고 하는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부동산 매매만 전문의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 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한 거는 다 돌려주마. 여기까지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은 사업자가 되면은 세무서가 어디에서 세금을 때리냐면은 사업자가 되면은 소득세과에서 세금을 때려요. 과가 틀려요. 직원이. 양도소득세로 되면은 재산세과에서 때려요. 즉 전화 온 게 지금 재산세과 직원이 전화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 돌려주고 당신 업무에서 나는 손 떼겠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세무서지만 세무서 내에서는 이 과의 이 직원은 이거 괜히 잘못 건드리면 감사에 지적당하고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판정하고 소득세과로 서류 이관하면 지는 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양도세도 다 환급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양도세라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냈어도 대출 이자 이런 거 다 붙이면 차익이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뭐 겁나 까짓 거. 그 양도세 돌려줘. 그래서 소득세과 직원한테 이제 소명을 다시 해야겠지. 이렇게 쭉 일구야 될 건 팔았던 거에다 양도 차익이 건당 예를 들어 1,000만 원 난 거, 2,000만 원 난 거 양도세 신고할 때는 대출 이자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 차익이 3,000만 원 난 거 이렇게 있던 거에다 실제 은행 대출 이자 나온 거 통장 카피 떠가지고 은행에서 싹 가져온 거를 제가 붙여보니까 여기다가 필요경비에 플러스 대출 이자 해가지고 이자를 집어내 보니까 차익이 아니라 다 마이너스가 나.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세 환을 돌려받고 여기 소득세과에 가서 마이너스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좋잖아. 근데 왜 얼굴이 허해졌을까? 여기서도 세금 안 물려요. 그 대신 다시 이 자료를 사업자이니까 비사업자만 아닌데 부가가치세과로 보냅니다. 담당자가 또 붙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편해. 그래? 와. 이자 지출 명세서 딱 붙여서 여기 세금 없음 하고 지도 업무 끝. 연탈. 그리고 부가가치세과에 던져. 그럼 부가가치세과 직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한 고가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것을 7, 8채를 팔았다. 한 채당 예를 들어 평균 10억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한 7채 해서 70억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 사람이 70억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손해본 것도 있어. 예를 들어 11억에 사서 10억에 판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매출 금액만 따지는 거예요. 매매한 금액, 손해를 봤던 이익을 봤던 팔은 금액만 가질게. 근데 70억에 아파트 7채야. 그래서 아파트 7채의 70억을 어떻게? 토지와 건물로 쪼갠다. 토지는 세금 내면 안 되니까. 그럼 아파트에 대한 토지 지분은 작습니다. 대지권. 그래서 전체 보니까 건물 40억, 토지 30억이다. 안문했더니 40억에 대한 부가세 10%, 매매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니까 부가세 10% 4억 내라. 이거 돌려받아서 얼마 받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부가가치세의 논리예요. 우리 부동산 다루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그냥 거래할 때 10% 왔다 갔다. 매출은 세무서 내고 매입은 세무서 가서 환급받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지금 슈퍼마켓 하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부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공부할 때의 부가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요, 이분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주택이나 그런 거를 10개 팔았다면 어디서 끝나? 예, 양도에서 아니라니까 여기 돌려받고 여기로 왔죠? 이자 붙였죠? 소득금액 안 나오니까 소득세도 안 나오죠? 여기로 통보 갈 수가 없지. 이 선에서 면세니까. 면세가 되면 이쪽으로 안 가는 거지. 과세니까 간 거야.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할 줄 아는 요령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은 사업자 등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때리겠다고 덤비더라. 이 결론은 좌우지간 안 내고 끝났어요. 예? 안 내고 끝났어. 안 내고 끝났는데 결론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왜? 여러분이 다음 목요일 날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과세를 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선조건, 절차적인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이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인데 사업자가 될 때의 절차적 요건은 사업자 등록증 하고요. 근데 이 등록증은 형식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세법에서 안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사업성. 세법은 숫자기 때문에 항상 뭐가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가장 애매모호한 얘기가 요 사업성이 세법에 하나 있어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자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사업성이 뭐냐? 사업성이.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사업자요. 그럼 비즈니스는 뭐냐? 집에서 빨래 안 하고 밥 안 하고 열심히 부동산만 다니면 비즈니스냐? 그런지 그거 아니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이 사업성이라는 개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립니다. 대법원에서 해석한 거 틀리고 국세심판에서 해석한 거 틀리고 세무서에서 해석하는 거 틀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해석하는 거 틀리고 해서 다 틀려. 그때 달라요.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